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 소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용산 구립 청파 도서관에 가서 고전주의의 특성인 명석한 사상과 명확한 표현을 받아들여 절대 군주정치를 무너뜨린 과감한 사회적 변혁의 기둥이었던 볼테르의 깡디드를 중개해드리겠습니다. 볼테르가 쓰고 염기용이 옮겼습니다. 볼테르라는 필명으로 더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 프랑스와 마리 아르웨의 깡디드는 그의 사회, 정치, 철학 사상을 풀어쓴 소설로 1759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그의 많은 저서 중 가장 예술적 가치가 높고 생명이 긴 소설로 사상적 경향이 강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깡디드는 당시의 사회가 지닌 뿌리 깊은 병폐와 종교의 맹신을 신랄하게 부정하고 인간 스스로가 이성에 호소하여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자, 그럼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베스트팔렌주에 있는 툰더 텐 트롱크라는 한 남작의 성에 본래부터 성품이 온순한 한 어린 소년이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그의 마음씨를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었다. 그는 성격이 매우 단순하고 판단은 꽤 정확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소년의 이름을 불어로 단순하다는 뜻인 깡디드라고 부른 것이 아닌가 싶다. 남작의 저택에서 오래도록 일해온 하인들은 깡디드는 남작의 누이 동생의 아들이고 그 아버지는 이웃에 사는 착하고 훌륭한 귀족이었는데 그가 72대밖에 증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남작의 누이 동생은 그와의 결혼을 원치 않았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의 귀족 혈통의 계보는 상실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하였다. 남작은 베스트팔렌 지방에선 유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그의 성에는 정문은 하나고 여러 개의 창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저택 큰 홀은 온통 융단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축사에 있는 여러 마리의 개들은 필요할 땐 모두가 사냥터로 달려나가 사냥개 노릇을 톡톡히 해냈다. 마부들은 모두 하나같이 말을 퍽 잘 다루는 1급 조마사였다. 마을의 보좌 신부마저 남작의 믿음직한 전속 신부가 되어 있었다. 이들은 남작을 전하라고 불렀고 그가 이야기를 할 때엔 비웃었다. 남작 부인은 체중이 거의 350파운드나 나가는 비대한 여인인데 그로서 매우 많은 존경을 받게 되었고 그녀는 여전히 존경하는 고관들을 저택에 초대하여 향연을 베풀었다. 남작 부부에게는 17살 된 뀨네공드라는 딸이 하나 있는데 그녀는 얼굴에 홍조를 띠고 성격이 발랄하며 포동포동하게 살이 찐 매혹적인 소녀였다. 그리고 품이 있는 남작을 꼭 닮은 아들이 하나 있었다. 가정교사인 빵글로스는 그 가문의 예언자였고 어린 깡디드는 그로부터 자신의 나이와 성격에 알맞은 가르침을 받았다. 빵글로스 선생은 형이상학적이고 신학적인 우주론을 가르쳤다. 그는 이 세상에는 원인 없는 결과란 있을 수 없다는 것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성이 있지만 남작 전하의 성이 가장 훌륭하며
수많은 남작 부인이 있지만 이 남작 부인이 가장 훌륭하다고 극찬을 늘어놓았다. 모든 사물은 현재 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며 다르게는 절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은 이제 증명되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결과를 위해서 존재하고 모든 것은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코는 안경을 걸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경을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두 다리는 분명히 구두를 신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구두를 신고 다니잖아요. 돌은 깨서 자갈로 만들어 성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전하가 아주 아름다운 성을 소유하고 계시는 까닭은 이 지방에서 가장 훌륭한 남작 전하이시니까 보다 좋은 곳에서 사셔야만 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돼지는 우리에게 먹이가 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1년 내내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잘 되어간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요. 모든 것이 보다 좋게 되어간다라고 해야 합니다. 깡디드는 선생이 하는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순진하게 믿었다. 왜냐하면 아주 예쁜 뀨네공드 아가씨를 의식했기 때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녀에게 말 한마디 건넬 용기가 없었다. 그는 우선 자신이 툰더텐 트롱크 성의 남작 가문 출신이라는 사실에 행복하고 뀨네공드 양과 자리를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두 번째 기쁨이며 아름다운 그녀를 하루도 빠짐없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세 번째의 환희인데 게다가 세상에서 가장 저명한 철학자 방글로스 선생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가 누리는 네 번째 행복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어느 날 뀨네공드 양이 흔히 공원이라고들 하는 성 주변의 자그마한 숲속을 거닐고 있었다. 가시덤불로 덮인 그곳은 늘 어머니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매우 온순하고 예쁜 갈색머리의 숙녀에게 방글로스 박사가 물리 실험을 해주던 곳이기도 했다. 뀨네공드 양은 과학에 퍽 소질이 있어서 사물을 침착하게 관찰하고 의문을 품었던 바는 거듭 실험하여 확인했다. 그녀는 방글로스 박사의 사물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치를 분명하게 터득할 때면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는 잠을 못 이루고 사색에 잠기며 때로는 학자가 되고 싶은 꿈에 가득 차 있기도 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젊은 깡디드의 충분한 이성에 만족을 느끼는 것처럼 깡디드 역시 그녀에게 만족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깡디드를 만나고는 얼굴을 붉혔다. 깡디드 역시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깡디드에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인사를 했고 깡디드는 자신이 그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 만큼 당황했다. 이튿날 저녁 식사를 끝내고 다른 식구들이 모두 일어나 자리를 뜬 뒤 깡디드와 뀨네공드는 식당 칸막이 뒤에서 만났다. 뀨네공드가 손수건을 떨어뜨리자 깡디드가 그것을 재빨리 주워 올렸다. 뀨네공드 양이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은 그로부터 한참 뒤였다. 그때 저는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우리의 아름다운 성 툰터 텐 트롱크에
불가리아 병사가 들이닥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오빠를 참수하고 어머니마저 목베어 그 시신을 토막내기까지 하지 않았겠어요? 육척장신인 불가리아 병사 한 사람은 넋이 빠져 이 광경을 멍청하게 바라보고선 저를 덮쳤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정신을 차렸고 마구 소리 지르며 발버둥을 치면서 그 불가리아 병사의 몽둥이를 닥치는 대로 깨물고 핥히고 그 녀석의 눈을 뽑아버리려고 안간힘을 썼기 때문에 성 안의 우리 아버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지요. 저를 짓뭉개던 그 야수는 빠져나오려고 무진 애를 쓰던 저에게 칼을 갖다 대 제 왼쪽 허리를 찌르지 않겠어요. 그 상처가 아직도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 상처를 좀 보고 싶군요. 순진하기만 한 깡디드가 이렇게 말했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던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 보세요. 그녀는 하던 이야기의 실마리를 다시 잡았다. 바로 그때 불가리아 병사의 대장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저를 한참 바라보고 있자니 그 병사는 더 이상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부하가 제 몸에 상처를 입힌 것을 알고는 약간 화를 내더니 제가 지켜보는 앞에서 병사를 단칼에 찔러 죽여버리지 않겠어요? 그는 제 상처를 붕대로 감고는 저를 전쟁포로 삼아 그의 막사로 데리고 가더군요. 저는 그가 입고 다니는 작업복을 세탁해 주었고 그의 음식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사내는 제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했지요. 저는 그가 잘생기지도 않았고 얼굴도 희지 않으며 성격도 온순하지 않다는 것을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불가리아의 장교가 사상과 철학을 지니고 있었다는 게 별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빵글로스 박사에게야 감히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만. 그럭저럭 그곳에서 석 달을 보내는 동안 그는 가지고 있던 돈도 다 써버리고 저에게 실증이 났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그는 저를 이사 까르라는 이름을 가진 유태인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 유태인은 네덜란드와 포르투갈로 다니면서 밀무역을 하는 장사꾼으로서 여자라면 도무지 가리지 않는 생마였습니다. 그는 제 몸을 여러 번 겁탈하려 했지만 욕심을 채울 수는 없었지요. 왜냐하면 저는 그에게 불가리아 병사에게 했던 것보다 더 심한 반항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귀족 출신의 가냘픈 소녀는 몸을 딱 한 번, 그것도 본의와는 아무 상관없이 더럽혔지만 그 뒤로는 끝내 완강하게 지킨 것입니다. 그 유태인은 당신이 보신 이 들판 한가운데의 외딴 별장에서 저를 소나귀에 넣으려고 이곳으로 억지로 데려온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 툰더텐 트롱크 성만큼 아름답고 안락한 곳은 없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미사에 참여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위대한 종교재판소의 재판장이 저를 유심히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는 제게 수없이 추파를 던졌습니다. 그러더니 숨기고 있는 비밀을 남김없이 고해하라고 은근한 목소리로 속삭여왔습니다. 저는 별 수 없이 그의 관저로 따라가 저의 출생에서부터의 이야기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는 제가 유태인에게 몸을 허락하면 얼마나 비천한 신세가 되는가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 재판소 측에서는 이사카르가 저를 재판장 카카에게로 인계해야만 한다고 우겨댔습니다.
유태인 이삿가르는 궁정 금고의 사실상 주인이라고 할 만큼 많은 금력을 쥐고 있었으며 신용 또한 두터운 터였기 때문에 결코 저를 넘겨달라는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종교재판장은 유태인을 화형에 처해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마침내 저를 데리고 있던 유태인은 겁에 질려 한 걸음 물러나 양보를 하고 집과 저를 그들 두 사람의 공동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즉 월요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그러니까 한 주일에 사흘만 유태인이 저를 차지하고 종교재판장은 나머지 요일에 저를 소유하기로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들 두 사람의 이러한 계약 아래 저는 반년이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다툼이 없을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이 서로 교차되는 날 밤엔 제가 그 전 사람의 소유되었는지 또는 새로운 사람에게 소유되었는지 종종 혼동이 되었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두 사람 중 어느 누가 제 앞에 나타나더라도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도리야말로 제가 항상 좋아했던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실에 둘러앉은 각자가 서로 자기의 체험담을 말하는 가운데 배는 쉴 새 없이 항해를 계속해서 부에노스 아이레스항에 닿았다. 뀌네꽁드, 깡디드 대위, 그리고 노파는 총독에게로 갔다. 돈 페르난도 디바라, 이 피지에오라, 이 마스카르네, 이 랑푸르도, 이 수자라는 긴 이름을 가진 총독은 이름에 걸맞게 오만한 사람이었다. 그는 말할 때는 콧대를 높이고 인정머리도 없이 냉혹하고도 위협적인 목소리로 상대편을 한눈에 깔보기 일쑤였고, 만약 그에게 허리 굽혀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거만한 거동으로 걷어차고 싶어하는 못된 버릇을 지니고 있었다. 빵글로스는 가끔 깡디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모든 일이 이제 가능한 최선의 세계로 맥락을 짓게 되었네. 만일 깡디드 자네가 뀌네공드 양을 사랑한 것 때문에 후원에서 발로 엉덩이를 채여 성 밖으로 추방당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자네가 종교재판장 앞에 서보지도 않았더라면, 또 자네가 맨발로 아메리카 대륙에 가보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자네가 남작을 칼로 멋지게 찌르지 않았더라면, 또 자네가 이상향 엘도라도에서 얻은 양을 몽땅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자넨 결코 이곳에서 설탕에 절인 레몬류의 과일과 피스타치오 열매를 먹어보지 못했을 것이네. 깡디드가 빵글로스의 말을 듣고 대답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린 우리의 뜰을 경작해야 합니다. 자신의 철학이 세상의 박해를 받자 그것을 피할 목적으로 1759년에 쓰여진 흥미진진한 이 소설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마치 요즘 보는 막장 드라마처럼 황당하게 만들어줍니다. 명백하게 구별되는 세상과는 너무나 먼 곳을 바라보며 1760년대의 세상을 손가락질했던 볼테르와 함께 깡디드의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